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을 위한 사례 관리에서 이제 외국의 어떤 장애인 복지 분야의 사례 관리 동향까지 함께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장애인 복지의 분야에서의 사례 관리의 동향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의 어떤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한 사례 관리 동향을 좀 함께 공부하기 전에 제가 좀 어렸을 때 기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그 시설에 대한 어떤 분리가 많았었죠. 그래서 그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 천안이면 천안 어디에 무슨 천안의 뭐뭐뭐 병원 그러면 이제 좀 외곽에 어떤 병원이 하나 지어져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장애인분들이 시설에 거주하시면서 치료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시설들이 운영되는 것들을 많이 보아왔었는데요. 실제 이런 것들이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해 오셨던 것처럼 탈시설화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정상화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사회 통합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통합적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제 어떤 그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에 맞도록 또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올바른 방법이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점점 바뀌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봐왔던 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발전들, 그 다음에 의식적인 어떤 전환들, 그 다음에 서비스의 방법에 있어서도, 실천 방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획기적인 변화들이 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에도 이제 드라마나 TV 같은 데를 보셔도 실제 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많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TV 드라마의 주인공 중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화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또 어떤 다른 특화된 분야에 있어서는 또 비장애인들보다도 굉장히 많은 어떤 월등한 능력들을 보여주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제가 되어서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시각들이 또 인식의 전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에는 바로 이러한 국내에서의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사례 관리의 발전 방향이나 동향들을 보면 또 그런 것들도 보여질 수,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의 사례 관리 동향을 좀 함께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삶의 질의 세계화라고 하는 어떤 선언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1996년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 대책위원회라는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의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고 또한 추진을 결정하고 총리 훈령에 의거해서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자, 즉 아까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공공기관 또는 정부가 주가 되어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 계획들,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또 이러한 어떤 방향들 조정하는 관련 기관들 간의 어떤 다양한 어떤 정책 방향들에 있어서 조정과 통합을 하는 어떤 이런 계획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밑그림을 그리고 이 밑그림에 맞추어서 정책들을 진행해 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이 장애인 종합 정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 교육, 또 문화, 경제활동, 사회 참여와 또 권익 증진 등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영역을 다루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올바른 방향들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어떤 계획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종합 정책 계획에 수립을 해서 그걸 발표하고 실천을 해왔는데요. 지금 해당되는 2022년은 제5차 장애인 종합정책계획의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때의 제5차 계획에서의 추진 방향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있고요. 복지와 건강, 교육, 문화, 체육, 경제, 권익 및 안전,
사회 참여 등 5대 분야의 22개 중점 과제, 그 다음에 70개의 세부 과제를 선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차 그 장애인 종합정책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좀 완화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영역별 세부 정책 목표를 좀 한번 보면요.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와 건강 서비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좀 개편하고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정책의 실행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교육, 문화, 체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를 좀 강화해 나가자. 그 다음에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 자립의 기반을 좀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다중적인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 보장을 진행해 나가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이제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이러한 기반을 구축을 통해서 말로만 사회 통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근본적인 환경적인 부분들, 제도적인 정책 기반들,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서 실제로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사회 통합을 이루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장애인 정책 분야별로 당사자주의에 입각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각 시군 지자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해 나가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탈시설 실현하고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 적용하는 것들은 좀 제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장애인 등급제에 대한 폐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재에도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다른 방법들을 좀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세요. 자, 같이 볼까요?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본 것들이 교재에 있는 것보다 잘 설명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한번 자료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제 저희는 이제 폐지에 대한 부분들이 왜 발생했는지, 또 장애 등급제 폐지의 과정들은 어땠는지를 볼 거고요. 이제 먼저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등급제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실제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또 사회적인 이슈들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설명들이 되어서 진행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장애 등급제라고 하는 것이 장애를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서 차등적으로 그동안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바로 장애 등급제였던 거죠. 그래서 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터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 장애 등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으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법적인 정책 제도들을 갖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를 왜 폐지했는가라는 것들을 좀 한번 보면 1988년에 만들어진 의학적인 심사에 의해서 장애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장애 등급제를 도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은 이러한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각종 지원을 차등적으로 선별적으로 제공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정책 계획들, 그 다음에 그런 지원들을 해왔다라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에 단초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비판들을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계 계층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서비스들에서 실천자들이 이런 요구들을 해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의 지원 체계가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도 개발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이렇게 편리하도록 공급자 중심의 어떤 체계였다라고 하면 바로 이러한 그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 어떤 이런 새로운 만들어지는 지원 체계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개개인들의 욕구와 또 그들이 처한 환경에 좀 더 세밀하게 고려해서 그들의 욕구에 맞는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정도가 폐지되면서 등급 대신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도, 심한 정도냐, 심하지 않은 정도냐, 어떤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개편이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정과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의학적인 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는 유지하되, 그 다음에 장애 정도에 따라서 장애 정도가 심하다, 또 심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한 이후에 서비스 지원에 대한 종합조사를 실시를 했죠. 그래서 장애가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느냐, 또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은 어떤 게 있느냐, 즉 환경에 대한 조사까지를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의 욕구와 생활 환경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이 되었고 현재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활동지원 서비스, 거주시설 이용, 또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조사가 시행이 됐고요. 2020년에는 장애인 콜택시, 또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대한 조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장애인 연금과 또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계획이 되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정책에서 이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보면 12개 부처의 23개 서비스가 확대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지원,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건강보험의 장애인 보장부,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의 경감, 또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직권 개시, 또 어린이집 우선 입소 등 다양한 어떤 서비스의 어떤 정책의 어떤 개선들을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 사용상의 응급조치,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는 장애인 운전교육에 대한 지원,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점자 주민등록 등에 대한 어떤 지원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확대 실천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의 현황들을 좀 한번 보면 장애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어떤 서비스들을 좀 지원하고자 변경되어 있던 제도가 오히려 장애 유형이나 장애인들이 처한 환경적 특성을 충실히 담지 못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걸 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또 실제로는 이러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 서비스 대상자 클라이언트들이 그런 어떤 진행되어 있는 정책들의 어떤 개선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한 어떤 개선의 요구들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좀 녹여내는 것들, 반영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된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 자격을 갱신한 기존 수급자 4만여 명 중에서 7,662명 정도의 장애인 클라이언트들이 활동 지원에 대한 서비스 시간이 실제로는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 1.1%, 440여 명은 아예 장애인 수급 자격에서도 박탈되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장애인의원회 조사 발표에 따르면 종합조사를 도입할 당시에 제기되었던 장애의 유형, 그 다음에 환경적인 어떤 특성 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고스란히 확인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하루 24시간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좀 개편하는 어떤 방법들이 좀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 중에서 지적, 또 자폐성 장애인 등의 비율이 50%가 넘어서 이들의 서비스 감소 비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산정 특례가 종료되면서 서비스 시간이 감소하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어떤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어떤 개선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책의 서비스 등급제를 폐지하게 되면서 이제 아직 얼마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도 한번 같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분한 건, 우리도 비장애인들도 언제든 어떤 그 환경적인 변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생애 주기별 어떤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또 실제로 이러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정책에서의 수혜자로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실제 이러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어떤 그 정책들이나 어떤 그 정책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장애 등급제에 대한 어떤 다른 의견들, 현재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견들도 저희가 함께 공부를 좀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장애 등급제에 대한 어떤 폐지와 사례 관리의 어떤 연관성들을 좀 한번 공부를 해보면요. 첫 번째, 장애인 등급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과 그 폐지 과정입니다. 기존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장애 등급제는 공급자 중심의 의학적인 평가가 주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등급에 따라서 또는 장애를 가진 어떤 정도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 달랐고요. 또 그러한 서비스의 양이나 시간들, 어떤 비용들을 결정을 하였던 거기 때문에 실제 장애인이 처한 환경이나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 수준에 맞추어서 서비스를 제공됐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그 다음에 좀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의 욕구 수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 등급제를 좀 폐지하는 것들은 복지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을 필연적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지원 체계가 장애 등급으로 나눠서, 의학적인 어떤 등급으로 나눠서 손실의 정도를 따지는 어떤 공급자 중심의 체계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어떤 지원 체계를 만들게 되면서 개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세밀하게 고려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의 어떤 주요 정책들을 만들었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을 좀 한번 보면, 우선 장애 등급제에 대한 단계적인 폐지, 그리고 종합조사의 도입, 그리고 전달 체계의 강화,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중심 체계들을 좀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보면요. 첫 번째로는 장애인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을 위해서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종전의 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급을 없애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한 장애인 이렇게 구별을 한다. 그 다음에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지원 종합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 시간에도 잠깐 보셨던 것처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 체계 강화를 좀 설명하고, 이러한 어떤 전달 체계를 강화한 부분들을 장애인 대상의 사례 관리에서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근거로 만들어서 이런 어떤 전달 체계의 개편 또 강화를 좀 강화해 나가겠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실제 사례 관리의 대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런 걸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만들면서 여러분들 교재에도 265페이지에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좀 경감해주자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현행에 뭐 이렇게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그러면 변경은 중증, 그 다음에 경증으로 나누어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겠죠. 중증이시면.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증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데 이러한 건강보험료에 있어서도 뭐 30%, 20%, 10%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그냥 변경해서는 중증인 경우 30% 감면, 경증은 20% 감면 이렇게 단일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 있어서도 현행의 경우에는 뭐 1, 2급일 경우에만 장애 등급에 1, 2급일 경우에는 좀 경감을 시켜드렸었는데 중증의 경우는 약 30% 어떤 경감으로 변경을 해왔다. 그 다음에 특별교통수단의 어떤 실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장애인 콜택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장애인 전용 어떤 택시, 승용차 뭐 아니면 어떤 이동수단에 대한 어떤 제기들을 제공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해서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현행 200명당 한 대에서 이제 150명당 한 대로 더 늘려서 운영을 해 나가는 어떤 방법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실천해 왔다라고 하는 것들 설명드릴 수 있죠. 또 활동 지원에 대한 신청 대상도 이제 장애 등급에서의 1급과 3급만 대상이 되었었는데 이제 변경으로는 모든 장애인이 활동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서비스의 확대를 좀 꾀해 왔고요. 또 활동 지원의 시간도 현행 120시간에서 약 127시간 정도로 좀 변경하는 것들,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도 좀 감소시켜주는, 현행은 뭐 본인 부담이 뭐 월별 뭐 30만원, 30여만원 정도 부담을 했다라고 하면 서비스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약 좀 15만원 정도, 그래서 약 한 16만원 정도를 경감해 드릴 수 있는 어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들로 변경을 좀 꾀하고 있다. 정책적인 변화를 좀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건강보험에서의 장애인 보장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품목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세 보조용구, 또 욕창 예방 매트리스, 또 이동식 전동 리프트나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3급 주체 뇌병변 환자에게만 드렸던 것들을 이제 중증 지체나 뇌병변 장애인 모든 분들에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뭐 흰지팡이에 대한 기준액들을 기존에는 14,000원이었었는데 이제 25,000원까지 보조해드리는 걸로, 그 다음에 안경에 대한 것도 뭐 5년에 하나씩 했던 것들이 이제 3년에 하나씩 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또 재정적인 어떤 지원들을 해나가는 방안들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장애인 보조 기기에 있어서도 2018년에는 20개 품목, 2019년에는 30개 품목, 2020년까지는 약 36개의 품목으로, 장애인들이 실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어떤 품목들에 대한 것들도 폭을 좀 넓혀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들을 좀 넓혀가기 위한 방법들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애 유형별 활동 지원 시간들을 보면 아까 120시간에서 실제로 이제 127시간 정도까지도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뇌병변 환자의 경우에 시간, 그다음에 지체, 뭐 시각, 지적장애인, 뭐 자폐성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 활동 지원 시간들을 좀 늘려줌으로써 그들의 일상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들을 좀 확대하고 좀 지원해 나가는 방법들을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로도 이런 시간들을 좀 확대해 가는 것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례 관리의 경우에서처럼 찾아가는 상담들을 이제 장애인 분들을 위한 어떤 상담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장애를 가지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공공기관의 문턱을 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동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로 장애를 가지신 분이 공공기관을 찾아가기 위한 또 교통수단도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서 좀 어려움들이 있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좀 그나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휠체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전동 이동 수단을 가지고 뭐 턱이 되어 있다라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통로들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들을 호소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찾아가야 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찾아가는 것들이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찾아가는 상담이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들을 어떤 부분에 어떤 대상들 즉 학대나 생계곤란 위기나 또 아는 그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분들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독거 중증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노인, 아동 등으로 우선 취약하고 등 이러한 장애인 복지관이나 발달장애 지원센터 등과 함께 전문기관의 어떤 사회복지사나 어떤 종사자분들과 함께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좀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바로 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하나의 틀로서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 단위에서 이장님이나 동장님들 또 사례관리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례관리 실천 방법에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지역사회의 많은 그 자원들이 또 구성원들이 실제 우리 주변의 지역사회 내에서 우리 이웃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어떤 설명도 하고요. 또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면 동사무소에 행복지원팀에 요구를 사례관리팀에 요구를 하면 그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이런 찾아가는 상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직접 나와 아웃리치 서비스를 통해서 실제 사례 발굴도 하고요. 또 필요한 서비스들이 어떤 건지 조사해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연계하는 어떤 이런 일들을 실제 읍면동 사례관리팀에서 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단위에서도 장애인 단체나 또 공무원 또 민간기관이나 후원기관 등 희망복지 지원단 활동들을 통해서 장애인 전담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러한 사례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고 또 장애인 복지관이나 이런 전문적인 어떤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어떤 사례관리를 펼쳐가기 위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로는 지역사회에서의 이런 민간협의체를 만들면서 제도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서 종합조사 고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운영들을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장애인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분들의 시각에서 수요자 중심의 어떤 욕구 파악이라든가 어떤 정책들을 개선해 나가고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들이 오랫동안 또는 장애인 분야에서의 오랫동안 일을 함께 해오신 전문가분들이 꾸준히 해왔던 어떤 요구들이 수용이 되면서 이러한 실제 사례관리에서의 어떤 실천 방안들 또 이런 것들의 수요자 중심의 어떤 수요자 중심의 정책적인 어떤 전환들을 이루어온 과정들을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는 장애인 대상의 어떤 사례관리의 어떤 실제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